먼 걸음 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저희 선후배 과학기술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이화여대의 존경하는 선생님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저희가 뜻깊게 그래도 학교 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뭐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화여대에 와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포인터만 된다고? 그래.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 뭐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어찌 보면 뭐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남들이 안 하던 것에 조금씩 손을 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남들이 안 하던 것을 이제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제가 또 이렇게 있었던 또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정말 뭐 100% 200% 이끌어 주신 분 또 계시고 또 옆에서 측면에서 또 100% 200%또 밀어주시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되는지 사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제 지나온 얘기나 좀 하면서 이렇게 인사나 드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뭐 포럼이라고 하고 주제 발표를 하라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또 한동안 이제 저도 이제 이 정년 가까워지면서 게을러져 가지고 강의도 잘 안 하고 했습니다. 강의도 잘 안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정리하는 김에 제가 지나왔던 그런 일들, 지나왔던 시기에 했던 일들을 한번 살짝 돌아보면서 오늘 주제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27년 있었는데요. 27년 있은 동안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중장기 계획들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R&D 관리, 그러니까 R&D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련되는 연구기관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소위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라는 걸 했는데요. 실제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 예수 그 센터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인력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서 포용적 혁신이나 이런 것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손을 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27년 동안에 처음에 제가 중장기 계획하는 일에 몰두를 하고 그 다음에 R&D 사업과 기관과 프로젝트 자체의 관리 여기에 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또 10년 동안의 정책, 인력 정책이든 혁신 정책이든 이런 것을 했던 그 경험이 그리고 그 순서가 우리가 나와서 과학기술 관련되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런 순서가 많이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단 비전을 먼저 세워야 되고 비전을 세운 다음에 실제 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엮어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또 백업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이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순서를 제가 그래도 참 운 좋게 경험을 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에 이제 이화여대 와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해 소장님이 저를 이화여대로 이제 이끌어 주셨지만 이화여대 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17년 동안을 역시 또 한 3번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후반, 2010년 그리고 2020년대 초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이화여대에서 첫 한 강의가 첫 학기에는 그 교과 강의가 없었습니다. 첫 학기는 그래도 준비하라고 학교에서 봐줘가지고
강의가 없었고 딱 한 번 이 중앙당에서 전체 교수님이라 하지만 이제 뭐 주로 보직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고 그 강의 주제를 이제 저보고 고르라 그래서 제가 고른 게 융합이었습니다. 그때 융합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사실 이제 2007년이었기 때문에 MB 정부 탄생하기 전이었고 저는 과기했을 때 2003년부터 융합이라는 것을 화두로 해가지고 연구 사업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융합에 대해서 신경 쓴 거는 이제 MB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08년, 9년 이때부터 이제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융합을 우리 그때 존경하는 최혜천 교수님이 통섭이라는 걸로 화두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융합을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관계라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시인 안도현 씨의 그 관계라는 동시집일까, 뭐 수필일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토리가 떨어졌을 때 갈참나무 잎이 그것을 덮어가지고 다른 먹이 사슬에서부터 보호하고 그것이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나중에 그 도토리가 다시 갈참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계고 그 관계가 융합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융합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바람에 이제 뭐 융합 포럼도 생기고 제가 융합의학원에 가서 의학원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초가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인페르노에 있는 말 잠깐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영화 인페르노는 뭐 2016년인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저 말을 쓰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이화여대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체르카토로바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다시 혁신을 하던 연구를 하던 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열심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해야 열심히 구하면 찾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끊임없이 그때 제가 하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구하고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이제 뭐 혁신이라는 것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학교에 이제 뭐 보직도 여러 개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을 모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일에다가 항상 요 밑에 그 이사의 그 글을 인용해가지고 메일 하면 이제 서명하고 뭐 답장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사의 이거를 썼습니다. 태산은 티끌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산이 되는 거고 하해는 아주 가는 물질기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하해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그때의 생각이었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도 이제 존경하는 김지현 장관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1시간 넘게 들었는데 완팀이라는 것이 완팀 무엇을 하든 간에 완팀이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관계도 그렇고 지금 이 힘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완팀을 이루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포용적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EDI의 그런 이제 정신의 기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팀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아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남은 또 다음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한국의 완팀, 우리 한국 혁신의 완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제 과기부 때의 그러한 여성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관심과 이화여대에 와서의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교육 그리고 이러한 이 완팀, 포용적 혁신, 포용적 이 사고 이런 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지금 이제껏 이제 이해 선생님 모시고 이제 지스터와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제 뭐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석사가 5명, 박사가 13명 이렇게 이제 있는 동안에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한 분야들이 저하고 좀 관계된 분야들이라서 뭐 기술 정책 같은 걸 한 분도 있고 전략을 한 분도 있고 리빙랩을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예측과 평가를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있지만 나머지는 대개 아마 이런 순서대로 아마 학생들이 같이 주제를 잡고 관심을 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좀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우리 박사 이 받은 학생들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연구를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술 영향 평가하고 이제 혁신을 얘기를 할 때 기술 영향 평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그래도 아마 이해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로 삼은 거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그때 연구하던 기관하고의 관계를 8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맺고 있었고 그리고 2001년에 이에 관련되는 법을 만들었고 근데 실제로 그때는 법 만들고 시범 사업까지만 했고 실제 기술 영향 평가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된 건 2011년인가 아마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대에 온 후에 실제로 이제 체계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도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 영향 평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학술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거는 나중에 논쟁을 하시든지 뭐 검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영향 평가는 미국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보낸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이 과학기술에 관한 많은 발전은 유럽에서부터 미국 쪽으로 흘러갔는데 기술 영향 평가만은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흘러갔다. 물론 그 전에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제도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상당히 실용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실용적인 이유에서. 뭔가 하려니까 이런 거를 돌파해야만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기술평가법을 만들고 그리고 OTA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사실 수면 위에 떠올랐고 유럽으로 넘어갔지만 유럽 각국은 그런 기관도 만들고 여러 활동을 했지만 대부분이 시민사회와 밑바닥에서 했고 사실 이걸 관리하는 기구는 뭐 한 10명 내외의 아주 조그만 기관들이 했습니다. 미국의 OTA가 한 200명 이상의 그런 큰 인력을 가지고 기술 영향 평가를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분명히 이거는 상당히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다. 즉 말하자면 뭐 기술 기획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원자력 기술처럼 뭔가 큰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여러 생기는 문제들을 뭐 짚어보든지 잠재워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은 기술 영향 평가의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입돼 가지고 시행돼 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제도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2001년에 과학기술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기술 영향 평가라는 것이 이제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크게 그렇게 중요성이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당시에도 우리 과학기술계에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사람들과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상당히 있었고 그러나 하여간 그 10년이라는 그러한 그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 이후에 이 기술 영향 평가가 될 때는 그래도 상당히 번듯한 모양의 그러한 이제 기술 영향 평가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으로 보면 기술 영향 평가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경운동가라든가 또 베트남전에서의 그런
그 영향, 베트남전에서의 그 기술의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그런 영향, 그리고 근대 기술 문명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여성 운동이 또 기술 영향 평가의 탄생에 상당한 이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게 근대 기술 문명 비판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근대 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할 때 여성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 보다 이렇게 유리한 기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 영향 평가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영향 평가하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포용적 혁신이나 젠더 혁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의회의 행정부 견제, 뭐 이것은 고전적으로 우리가 과학사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 영향 평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술 영향 평가와 포용적 혁신과의 관계의 중요한 실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도 기술 영향 평가는 영향 평가 그 자체보다도 주변적인 것, 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환경도 평가하고 현황도 분석하고 기술 체계, 렐러번스 트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요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카패시티, 역량도 평가하고 그리고 성과의 1차적, 2차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이쪽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정부 같은 데서는 위에서부터 신경을 썼겠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 체계 평가, 수요 평가, 능력 평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게 밑에 있는 두 개, 성과 평가하고 영향 평가.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 전체 기술 평가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기술 영향 평가에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범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그 평가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영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 미래 예측, 그리고 영향 분석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입각해서 우리 황보주 박사가 이 관련돼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할 때 제가 주목했던 두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 영향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별로 제가 인용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연구는 이 1972년에 미국이 기술평가법을 만들기 전에 백악관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용역보고서. 1971년인데 이 용역보고서가 백악관에 보고가 돼서 이제 OTA가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OTA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그 연구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 찾느라고 사실은 뭐 그 황보 박사 논문 때문에 찾아왔는데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이거 없어가지고요. 제퍼슨 라이브러리에 검색을 하니까 제가 빌려볼 수는 없고 가서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여어여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책이 있는데 대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지인을 2다리 3다리 건너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스캔을 1000부물 빼고 150페이지 사진본을 인터넷으로 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책입니다. 오른쪽에 거는 이제 2001년에 이 저널에 실렸던 그러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걸 쓴 사람은 OTA에 계셨던 분인데 자칭 자기가 이제 NSF에도 있었고 OTA에도 있었고 이 조세 프란시스 코츠라는 분이 그랬던 분인데 자칭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2001년에 테크노미컬 체인지 앤 포캐스팅에 이 글을 쓰면서 21세기의 아젠다, 기술평가 21세기 아젠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24년 전에 낡은 거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술 영향 평가를 연구를 할 때는 이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어여어여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믹스드 리얼리티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말하자면 요새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비전과 같은 그런 고글들, 3D 고글들 이런 것들이 그 필요로 하는 기술이잖아요. 핵심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했는데 상용화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바이오매스 이 둘 다 우리가 1,000억 원 이상의 그런 연구비를 투자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 두 사업을 가지고 연구를 이제 황보 박사가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픽맷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화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술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술 영향력 정도에 대해서 알기도 잘 알고 긍정적 효과도 잘 알고 간접적 효과도 잘 알고 부정적 효과는 애써 피하고 이런 결과라는 거죠. 이제 전문성이 높을수록 다른 거 관계는 별로 안 나는데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젠더 특성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동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이해도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젠더 특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냥 두 연구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하여간 연구를 계속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예를 들어 소사이어티인가 윤리라든가 문화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분명히 젠더적 특성을 볼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여성 남성만 보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남성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느낌적으로도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그렇게 중요도를 고려하는 것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포용적 혁신을 할 때 왜 젠더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처럼 특히 기술 기획을 위한 기술 영향 평가만도 아니다. 그래서 기술 영향 평가에서 젠더 특성의 고려는 올바른 영향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 영향 평가는 어떠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그때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두 번째 기술 기획을 위한 영향 평가인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심정적으로 느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적 혁신은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포용성이라는 것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인류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잠시 묻어두고 또는 그것보다는 다른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또 그걸 위한 혁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OECD가 이 포용적 혁신에 대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OECD의 이 보고서는 정책 자체를 이제 세밀하게 디자인했다기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포용적 혁신에 관한 정책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2014년에 미국도 역시 인클루시브 그로우스 해가지고 이제 포용적 성장에 관한 그러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나 유엔의 이런 포용적 혁신에 관한 관점은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우스 여기에 이제 더 많이 관점이 있습니다. 즉 이 기회를 적게 받은 사람 또는 이걸 표현을 하면 이제 디스어드밴티지드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그런 기회에 접할 그런 이 찬스를 적게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인커리지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의 포용적 혁신의 뭐 원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전 정부에서 이제 포용적 혁신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 이런 말을 내세웠는데 뭐 이 캐치프레이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행의 방법이 예를 들어 뭐 소득주도 성장 이래 가지고 너무 그쪽을 치우친다든지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에 대한 해소가 이것의 전체 인양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사실 뭐 사람 중심의 경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심의 성장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큰 흐름, 큰 패스상에 있는 그런 혁신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ESG나 EDI 이런 걸 통해서 그 개념이 점차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의무 그 기업의 어떤 뭐 오브리게이션이 또는 참여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포용적 혁신,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큰 흐름은 계속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원래 처음 시작은 공정경쟁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경쟁,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간의 불공정한 관행 여기서부터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공정거래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초기에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커져가지고 부의 불평등한 배분과 격차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고 디지털 디바이드가 이제 크게 생기고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러한 뭐 횡포 또는 윤리 또 그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 포용적 혁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 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성적인 어떤 이 유형에 따른 사람들의 권리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특히 OECD가 맨 처음 2017년에 이 포용적 혁신 정책이라는 그 보고서를 낼 때는 그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기회를 갖지 못한 층에 어떻게 하면 그 층을 혁신의 프로세스에 끌어들일 것이냐 즉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맨 처음 연구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적게 받았다는 거죠. 혁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들이냐 그래서 포용적 혁신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2017년도 그 OECD 보고서의 그 서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여성과학기술인 인종 그다음에 어떤 성별 그 취향의 차이에 따른 그 사람들의 권리,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이 포용적 혁신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19도 역시 디지털 디바이드와 함께 어떠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고 그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젠더 특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포용적 혁신의 출발점은 아까 OECD 보고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성과학기술 육성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역시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발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젠더 혁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어쨌든 포용적 혁신의 그 큰 범위에서 일단 젠더 특성의 그 차이를 감안한 혁신 이런 것에서 이제 저희가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것을 포용적 혁신으로 진행시키려고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EDI, Equality, Diversity, Inclusion 이것이 우리가 포용적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여성과학기술 육성이나 젠더 혁신도 이 범주 안에 다 녹아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2018년에 그때 이해 선생님 모시고서 그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의 이제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뭐 시급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이라고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기준을 만들고 여러 정책 수단도 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AHP 할 때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여기 지금 마크된 것들 이렇게 동그랗게 마크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순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뭐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학기술 육성 계획이라든지 과학기술 기본 계획 같은데 젠더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간다든가 지금 기술 영역 평가가 아까 이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몇 년 차에 걸쳐서 법에 반영되고 몇 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관의 운영이 지금은 그게 이제 크게 뭐 힘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인파워링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전도혁신센터라고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되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전담 예산을 설치하고 조정 메커니즘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이제 그런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술 영역 평가를 이제 연결해 본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영역 평가가 이제 최근에 5번 쭉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2020년에 정밀의료가 있었고 2021년에 자율주행이 있었고 2022년에 합성생물학, 2023년에 양자과학기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정밀의료 때는 이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 영역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참여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했고 대신에 그때 AI를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AI를 가지고 기술 영역 평가라는 제목으로는 하질 않았지만 AI가 미치는 그런 영향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했고 2021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에 그 반영된 것에 따라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이상욱 교수님이 이제 또 우리 양자과학기술 같은 거 할 때는 그 전체 위원장으로서 또 이제 관리를 하셨는데 전체로 보면 아직도 기술 영역 평가가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의 직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에서 젠더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딱 그 관점에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이오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람에 관련된 거 이외에는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트렌드다. 트렌드인 거는 뭐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포용적 혁신을 위해서 기술 영역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본 건 첫 번째는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에 젠더 이노베이션, 젠더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젠더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I적 관점에서 우리가 젠더 문제도 중요하고 그걸 포함해서 다이버시티, 다양성의 문제 여기에는 젠더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이제 외국 같으면 뭐 인종이라든지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포용성 그야말로 이 포용성의 대상은 이제까지 그러한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여성 말고도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포용적 그런 기술 영역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범주를 확장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도 확장이 돼야 된다. 지금 이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직접 간접적 이러는데 지금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그 코츠의 21세기 아젠다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셜 시스템 자체를 기술 영역 평가의 분석 단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젠더 관점에서의 그런 기술 영역 평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결론은 예를 들어 여성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여성 인력에 대한 교육. 특히 지난번에 우리 이상욱 교수님 모시고 했던 양자과학기술 같은 경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이. 이거는 교육은 우리가 과학기술 관점뿐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에서 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체를 약간 분석의 단위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가 조금 더 리스크나 네거티브 이펙트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미리 사전적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이 사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들은 사실 그것도 뭐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기술 기획이나 R&D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우리 영양평가 차원에서 다루지 않아도 이미 딴 데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위치는, 경제사회 위치는 리스크나 이 네거티브 이펙트에 대한 연구들은 영양평가를 할 때 그때 가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이다. 이렇게 연구를 확장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또 다분히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인버티드 T 영양평가. 그러니까 역분화죠. 역분화 영양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양평가가 이제 기술이 개발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이 기술이 실현됐다고 보자. 프로덕트든 서비스든 어떤 것이 실현됐다고 보자. 비즈니스든 하나가 실현됐다고 보면 그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앞 단계가 뭐가 있느냐를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영양평가를 거꾸로 보는. 그러니까 인버티드라고 그래서 이제 역 기술 영양평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젠더 문제와 같이 약간의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것이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줘서 그것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그러한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앞 단계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대비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거꾸로 보는 이런 그 인버티드 TA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력의 확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실행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고 좋은 연구 결과 나와도 그것이 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의 결과의 실행력은 그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에 관한 정책의 니즈,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낼 때 이 컨트롤과 레귤레터리에 대한 그 니즈가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게 향후의 실행력의 그 담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용적 혁신을 제대로 서포트하기 위한 기술 영향 평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그동안에 기술 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거기에는 뭐 기술 기획에서부터 평가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도입을 한 이래로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젠더혁신센터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뭐 감히 우리 선배님들한테 죄송한데 감히 뭐 정년퇴임 기념 뭐 포럼을 하는 이런 영광까지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길에 올 수 있게 된 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인데, 뭐 성경적인 의미를 다 빼고 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함께 한다 뭐 이런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저도 이제 서드 제3막을 열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주가 함께 한다 이걸 갖고 가는데, 제가 뭐 믿기로 제가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제가 제3막으로 나가려고 하고, 거꾸로 저는 이제 제 제자들에게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요거를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